서울 변두리 한 골목 끝 30년 된 단독주택이 서 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당의 감나무만큼은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이 집의 주인 박정순 72살. 그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남편 사진에 인사를 건넨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최영수. 그와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다. 정순의 손은 거칠다.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 옷가게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했던 흔적이다. 남편 영수는 택시기사였다. 밤낮 없이 핸들을 잡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눈이 빨개지도록 운전했다.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들 준호가 태어나고 좁은 방 한 칸에서 기저귀를 빨고 분유를 타던 시절.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수는 점심값을 아껴개에 넣었고 영수는 설 명절에도 택시를 몰았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깟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서울에서?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15년이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IMF 직후 헐값에 나온 이 단독주택. 은행 대출을 끝까지 끌어모아 계약금을 넣었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다. 48살에 시작한 대출을 58배 완납했을 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그 집에서 아들 준호는 대학을 나왔고 결혼했고 딸 지우를 낳았다. 정수는 손녀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한다. 남편 영수가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70 가까운 나이에도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영수는 그날 밤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집은 지우가 대학 갈 때까지 절대 팔지 말자고. 우리 손주가 이 집에 와서 뛰어놀 수 있게 하자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이유라고. 그로부터 2년 뒤 영수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수는 집만은 지켰다. 주변에서 팔라고 했다. 치료비에 쓰라고 했다. 하지만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산다며 이 집만은 남겨두라고. 정순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 말을 끝으로 영수는 2달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수는 텅 빈 집 거실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10년이 흘렀다. 정수는 혼자가 되었지만 집은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다. 낡은 보일러, 삐걱거리는 마루, 곰팡이 핀 벽지.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남편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영수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고 안방 옷장에는 그의 낡은 점퍼가 걸려 있다. 정수는 가끔 그 점퍼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는다. 마치 남편이 아직 옆에 있는 것처럼. 손주 지우는 1년에 몇 번씩 할머니 집에 왔다.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감나무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그래도 정수는 좋았다. 손주가 이 집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집을 기억해 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영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정순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다. 이 집을 둘러싼 탐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재산세 고지서가 올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는 며느리 강미영의 시선을.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들 준호의 손가락을. 그리고 그 가족이 이미 이 집을 현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태풍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평생 모은 집 한 채와 그것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다. 2월의 추운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부엌에서 김장김치를 꺼내던 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입는 그 옷.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맞이했다. 들어오라고. 추운데 왜 밖에 서 있냐고.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 정수는 커피를 내오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국 고등학교 합격 통지서. 정수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다. 손주 지우가 미국 명문고에 합격했다니. 영어도 잘하는 아이라고는 들었지만 설마 미국까지 갈 줄이야.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지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놓았다. 유학비용 견적서. 1년에 8천만 원. 4년이면 3억 2천만 원. 항공료,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4억에 육박하는 금액. 정순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기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그리고는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억은 나온다고. 그럼 지우를 보낼 수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집을 담보로? 40년을 모아 산 이 집을?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지우는 천재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미국 명문대를 나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건 투자라고. 나중에 지우가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남편의 모습만 떠올랐다. 집만은 지키라던 그 목소리. 며느리 미영이 끼어들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유학 간다고 지우만 한국에 남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스카이 나와도 취직 못하는 시대라고. 미국 명문고 출신이면 달라진다고.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사실 지우도 힘들어한다고. 친구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데 자기만 남는다고 울었다고.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우의 미래는 없다고.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주가 운다고?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이 뭔지 아는가? 단순히 몇 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곳이라는 것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안 된다고. 이 집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이라고. 마지막 보루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 엄마는 연금 받잖아. 한 달에 70만 원. 그걸로도 충분히 사는데 왜 이 큰 집에 혼자 있어? 이 집 팔면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도 되잖아. 더 따뜻하고 편한 곳으로. 왜 꼭 여기 붙어 있어야 해?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노인 아파트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외롭지도 않고.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쫓아내려는 건가?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 집은 팔 수 없다고.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쳤다. 그러면 지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손주 미래는 상관없냐고. 정순도 일어섰다. 손주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 유언이라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준호는 비웃었다. 유언? 죽은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해? 지금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정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기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며느리 미영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차갑게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손주보다 집이 더 중요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서며 돌아섰다. 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야, 준호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정적만 남았다. 정수는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혈압약을 찾아 물을 들이켰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손주를 위한 일인데 왜 자기가 악인이 된 것 같은가? 왜 자기만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영수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원망처럼 보였다. 당신이 남긴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집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정수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설날.
1년 중 가장 가족이 모이는 날. 정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손주 지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준호가 즐겨 먹던 동그랑땡을 부쳤다. 명절 선물로 줄 용돈 봉투도 챙겼다. 지우에게 30만 원, 준호 부부에게 50만 원. 연금에서 아껴 모은 돈. 설날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을 청소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꽃병에 꽃도 꽂았다. 거실 테이블을 넓게 펼치고 음식을 차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보통 이맘때면 아들 가족이 도착한다. 정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11시가 되었다. 12시가 되었다. 오후 1시. 전화를 걸었다. 준호 전화는 꺼져 있었다. 며느리에게도 걸었다. 역시 꺼져 있었다. 손주 지우에게도 걸었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일부러 전화를 끊고 일부러 피하고 있다. 설날에도, 제사상 앞에 앉아서도. 정수는 혼자 차린 음식을 바라봤다. 갈비찜은 김이 식어가고 동그랑땡은 굳어가고 있었다. 손주를 위해 아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정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흐느낌만 울려 퍼졌다. 3월이 되었다. 손주 지우의 생일. 정수는 용돈을 챙겨 아들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0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분명 안에 있다. 신발이 현관에 있고 불빛도 새어나왔다. 정수는 문 앞에서 소리쳤다. 준호야, 지우야, 할머니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웃집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할머니 왜 저래? 정수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문 앞에 봉투를 놓고 돌아섰다. 일주일 뒤 그 봉투가 우편으로 돌아왔다. 반송. 수치인 없음. 정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자기 손주에게 주는 용돈을 자기 아들이 거부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혈육인가? 정수는 그날 밤 소주를 꺼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남편 제사상에 올렸던 소주병을 따서 컵에 가득 부었다. 목으로 넘어가는 쓴맛. 눈물과 섞였다. 4월 5월이 지나갔다. 정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줌마가 물었다. 아들 잘 있어요? 손주는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잘 지낸다고 바쁘다고 거짓말만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졌다. 텅 빈 거실, 먹지 않는 음식, 울리지 않는 전화. 이 모든 것이 정순을 짓눌렀다. 어느 날 정수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한산자락에 있는 작은 봉분. 잡초를 뽑고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잘못한 거 맞아? 집을 지키려고 한 게 죄야?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6월이 되었을 때 정수는 결심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가족을 잃을 수는 없다고. 손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집이 뭐가 중요한가? 남편과의 약속이 뭐가 중요한가?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정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내놓겠다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손주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퍼 보였다. 정수는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가 집 팔게. 지우 유학 보내자. 엄마가 미안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짧은 두 단어. 정수는 핸드폰을 꺼안고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남편의 한숨처럼 들렸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다. 누구일까? 택배기사? 아니면 아들? 현관문을 열자 손주 지우가 서 있었다. 혼자. 17살 소녀는 교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지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지우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정순이 물을 가져오려 하자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는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죠? 할머니가 집 팔기로 한 거. 정순은 황급히 부인했다. 아니야, 할머니가 알아서 결정한 거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집 때문에. 아빠는 할머니가 이기적이라고 했고 엄마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큰 집에 혼자 사냐고 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매일 들었어요. 내 방에서. 이불 속에서. 그리고 다 내 탓인 것 같았어요. 내가 미국 같은 거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정수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우는 계속 울었다. 숨이 넘어갈 듯 흐느꼈다. 정순의 어깨를 붙잡고 온몸을 떨었다. 정순도 같이 울었다. 이 어린 손주가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미국 안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영어도 자신 없고 친구들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가라고 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인생 망한다고. SKY도 요즘 쓸모없다고. 미국 가야 명문대 간다고. 나는 그냥 여기서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고 싶은데. 정수는 가슴이 찢어졌다. 이 아이는 유학을 원하지도 않았다. 부모의 욕심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말했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해줄게. 넌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 집은 그냥 집일 뿐이야. 내가 더 중요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약속한 집이잖아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만은 지키라고 했다고. 근데 내가 그걸 뺏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약속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정수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손주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내가 잘 되는 게 할아버지 소원이라고.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남편이 이해해 줄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펼쳐서 정순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계산이 적혀 있었다. 미국 유학비 4억. 할머니 집 시세 6억. 대출 3억. 남는 돈 3억. 이 중에서 2억은 유학비, 1억은 아빠 빚 갚는데 쓸 거래요. 정수는 얼어붙었다. 빚? 준호에게 빚이 있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사업이 망했대요. 작년에. 그래서 대출 받았는데 못 갚고 있대요.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 정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럼 이게 손주 유학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건가? 아들의 빚 때문이기도 했다는 건가?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우는 계속 말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돈 때문에. 엄마는 할머니 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요. 유학도 보내고 빚도 갚고. 그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건 손주를 위한 게 아니었다.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돈이 필요했던 거였다. 자기 집이 그들에게는 ATM 기계였던 거였다. 인출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 앞에서 그럴 수 없었다. 이 어린 손주에게 부모의 추악한 면을 보여줄 수 없었다. 정수는 지우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너는 학교나 열심히 다녀.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인가? 하지만 선택은 이미 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다. 6억 5천. 웃돈까지 붙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신이 났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다고. 정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다.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찍혔다. 40년 인생이 그 도장 하나로 끝났다. 잔금일이 잡혔다. 8월 15일. 광복절. 아이러니했다. 정순이 해방되는 날인가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날인가. 정수는 그날까지 매일 집 안을 정리했다. 남편이 온 낡은 앨범, 아들 어렸을 때 상장들.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다. 담으면서 울었다. 각각의 물건마다 추억이 있었다. 그 추억을 버리는 기분이었다. 잔금일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청소했다. 마지막으로 마루를 닦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쓸었다.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올해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이다. 하지만 그 열매는 정순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따 먹을 것이다. 눈물이 또 흘렀다.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실. 정순과 구매자가 마주 앉았다. 은행원이 서류를 펼쳤다. 서명 여기. 정수는 기계적으로 사인했다. 그리고 통장을 내밀었다. 입금 확인. 6억 5천만 원. 숫자가 찍혔다. 정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평생을 모아도 볼 수 없었던 금액.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부동산을 나와 은행으로 갔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준호는 즉시 보냈다. 정수는 2억을 송금했다. 유학비. 그리고 1억을 더 송금했다. 아들 빚. 지우에게 들은 그 빚. 준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보냈다. 송금 완료. 3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남은 돈 3억 5천. 여기서 부동산 수수료 세금 떼면 3억 2천. 정수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다. 10평. 남편과 살던 집의 10분의 1. 화장실과 주방이 붙어 있고 창문은 하나뿐. 햇빛도 잘 안 들어왔다. 하지만 이게 정순의 새 집이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다. 남편 사진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다. 첫날 밤 정수는 원룸 바닥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약속 못 지켜서. 집 팔아서. 당신 평생 모은 걸 3억에 넘겨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천장, 낯선 소음, 낯선 모든 것이 괴로웠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72년을 살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사한 지 일주일 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 잘 받았냐고.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잘 받았어요. 준비 중이에요.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3초 통화. 3억을 보냈는데 3초.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다. 3초. 그 숫자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며느리 미영에게 전화했다. 지우 유학 날짜는 언제냐고. 할머니가 공항에 배웅 가고 싶다고.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끊었다. 역시 짧은 통화. 정수는 이상했다. 유학을 몇 달 앞두고 날짜가 안 정해졌다고? 말이 되나? 정수는 손주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정수는 물었다. 유학 준비 잘 되고 있니? 여권은 만들었어? 비자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정수는 기를 의심했다. 확정이 아니라고? 3억을 보냈는데? 지우는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아빠가 그러는데 미국 학교랑 최종 협의 중이래요. 그래서 출국 날짜가 좀 미뤄질 수도 있대요. 근데 할머니 나는 솔직히. 정수는 다그쳤다. 솔직히 뭐?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무섭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가라고 하니까.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지우 엄마가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다. 끊김. 정수는 불안했다. 9월이 되었다. 정수는 원룸에서 지내며 매일 창밖만 바라봤다. 좁은 방, 답답한 공기, 벽에서 들리는 이웃집 소음. 옆집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길을 막았다. 하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수는 옛집이 궁금해져서 찾아갔다. 버스를 타고 40분. 익숙한 골목이 나왔다. 감나무가 보였다. 하지만 집은 달라져 있었다. 대문에 새 페인트가 칠해졌고 마당에는 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정수는 담 너머로 집을 바라봤다. 새 주인 가족이 마당에서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가 빨래를 널고 아빠가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수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정수는 발걸음을 돌렸다. 눈물이 났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돌아갈 수 없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고 싶었다. 10월이 되었다. 정수는 아들 가족에게 다시 연락했다. 추석이었다. 이번에는 오겠지. 원룸이 좁아도 밥은 차릴 수 있다. 정수는 작은 테이블에 음식을 몇 가지 준비했다. 전, 나물, 과일.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다. 전화로 말했다. 미영이 친정 간대요. 저희도 거기로 가야 해서. 정수는 물었다. 그럼 차례는? 준호는 대답했다. 내년에 같이 지내요. 올해는 넘어가요. 차례를 넘어간다고?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제사를 넘어간다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정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남편 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여보, 아들이 안 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도. 우리 둘만 명절 보내요. 정수는 절을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11월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손주 지우의 SNS를 발견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정순이었지만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검색해봤다. 지우의 계정.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최근 사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놀라운 사진 하나. 새 차 안에서 찍은 셀카.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가 새 차 뽑았다. 드라이브 연습 중. 정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새 차? 유학 간다던 아이가 왜 한국에 있지? 왜 차 안에 있지? 다음 사진을 넘겼다. 학원 앞에서 찍은 사진.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미국은? 유학은? 3억은 어디에? 정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한 달 전 사진. 가족 여행. 제주도.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아들, 며느리, 손주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순을 속이면서도 행복해 보였다. 다음 사진. 명품 가방. 며느리가 들고 찍은 사진. 샤넬. 몇백만 원짜리.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유학은 거짓말이었나? 처음부터 돈만 필요했던 건가? 내 집을 팔아서 차 사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정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되짚었다. 아들의 방문. 유학 이야기. 손주의 눈물. 집을 팔았던 날. 3억을 송금했던 순간.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나? 자기는 관객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그저 호구였나? 새벽 4시 정수는 일어나 전등을 켰다. 책상 서랍을 뒤졌다.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6억 5천 입금.
3억 출금. 아들 계좌로. 정수는 그 종이를 바라봤다. 증거였다. 배신의 증거.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폭발 직전의 분노였다. 11월 중순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 미영의 친구를 수소문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중 복지관에서 만난 적 있는 여자.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준호네 소식 아냐고. 지우가 유학 간다던데 언제 가는지 아냐고. 그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학요? 무슨 유학이요? 지우 매일 학원 다니던데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거짓말이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요즘 준호 씨네 잘 나가더라고요. 새 차도 뽑고 명품도 사고. 부러워 죽겠어요. 다들 부러워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정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집 팔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정수는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SNS 사진 이웃 증언. 유학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였다. 아들의 빚, 며느리의 욕심, 그리고 노인 한 명의 순진함.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정수는 원룸에 도착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다. 준호에게. 너에게 준 3억은 선물이 아니다. 빌려준 것이다. 지우 유학비라고 했지. 하지만 지우는 유학 안 갔다. 새 차를 샀고 여행을 갔고 명품을 샀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그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줘라.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편지를 쓰면서 정수는 울었다. 자기 아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편지를 쓴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편지와 함께 은행 통장 사본을 동봉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잔고. 현재 잔고 48만 원. 그 숫자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이게 72년을 산 노인의 전 재산이라고. 너희가 만든 결과라고. 편지를 붙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정수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11월 말 추운 날. 정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아들 집으로 갔다. 강남 아파트. 주차장에는 새 SUV가 서 있었다. 흰색 반짝반짝 빛나는 7천만 원짜리. 정수는 그 차를 한참 바라봤다. 내 집값으로 산 차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며느리 미영이 나왔다.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들어가자. 할 말이 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비켜섰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했다. 새 소파, 새 TV, 새 가전제품들. 모든 게 새 것이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준호 어디 있어? 미영은 더듬거렸다. 회사요. 곧 올 거예요. 정수는 기다렸다. 30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정순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정수는 곧바로 물었다. 유학은 어떻게 됐니? 지우는 언제 미국 가니? 준호는 눈을 피했다. 그게 좀 미뤄졌어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뤄진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잖아.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상황이 복잡해서요. 지우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보류한 거예요. 정수는 비웃었다. 보류? 그럼 내 돈은? 3억은 어디 갔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썼어요. 필요한데 썼어요. 정수는 소리쳤다. 새 차 사는 게 필요한 거였어? 명품 사는 게?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떻게 아세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SNS 사진을 보여줬다. 다 봤다. 지우 SNS.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며느리 미영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뭐 어때서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쓴 건데. 정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 돈? 내 집 판 돈이 너희 돈이야? 미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이 준 거잖아요. 우리 보고 받으라고 했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손주 유학비로 줬어. 사기친 거야 너희가. 준호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사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사기쳤어요? 정수는 편지를 꺼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증거도 있어. 은행 내역, SNS 사진, 이웃 증언. 너희가 유학 핑계로 내 집을 빼앗은 거야. 준호는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수는 뒤로 물러섰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유학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 빚에 쪼들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매달 이자 200만 원. 감당이 안 됐어요. 엄마 집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 왜 손주를 이용해? 며느리가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님이 안 주실 거잖아요. 빚 갚는다고 하면 절대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학이라고 한 거예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손주까지 거짓말에 동원된 거야? 정수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내 잔고야. 48만 원. 너희가 3억을 가져가서 이렇게 됐어. 나는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데 너희는 새 차 타고 명품 들고 여행 다녀. 이게 가족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눈을 피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달 안에 3억을 돌려줘. 한 푼도 빠짐없이.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사기죄로 고소하겠어. 그리고 돌아섰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쳤어요, 어머님? 우리가 무슨 돈으로 3억을 갚아요?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 팔 때는 생각 안 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늙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찬.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 정순이 아들 집을 나온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엄마 어제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너무했니? 내 돈 돌려달라는 게?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돈은 이미 다 썼어요. 빚 갚고 차 사고 생활비 쓰고. 이제 없어요. 돌려드릴 수 없어요. 정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럼 분할로라도 갚아.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준호는 비웃었다. 100만 원? 어머니 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을 드려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넌 3억을 어떻게 쓴 거야? 어떻게 몇 달 만에 다 써버린 거야?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빚이 2억이었어요. 나머지는 차, 집수리, 생활비. 다 필요한 거였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다. 필요한 거? 내 평생을 털어서 너희 빚 갚아주고 사치품 사주는 게 필요한 거였어? 준호는 말했다. 사치품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차 없으면 못 살아요. 지우 학원비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다 필요한 지출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 70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정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유학 거짓말, 집 판매, 3억 송금 그리고 배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변호사가 물었다. 증거가 있으세요? 정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은행 송금 내역, SNS 캡처, 이웃 진술서. 변호사는 서류를 후워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는 놀랐다. 왜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변호사는 설명했다. 송금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해요. 정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민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도 어려워요. 정수는 절망했다.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문서 없이 구두로만 하시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워요.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변호사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그래도 내용 증명은 보내보세요.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은 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려줄 수도.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양심?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돌려줬겠죠. 하지만 내용 증명은 보내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작성해줬다. 채무이행 촉구. 정식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 일주일 내로 3억을 반환하라. 불응시 법적 조치. 문서에는 도장이 찍혔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사흘 뒤 며느리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요? 우리를 고소하시게요?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돈 안 갚으면 그래야지. 미영은 소리쳤다.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3억을 갚아요? 어머님 주신 돈인데 왜 갚아야 해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준 게 아니야. 유학비로 빌려준 거야. 유학 안 갔으면 돌려줘야지. 미영은 비웃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요? 차용증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준 거예요. 효도비로 받은 거예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효도비? 효도는커녕 폐륜을 저지르고 통화는 고함으로 이어졌다. 서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했다. 72년을 살면서 정순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미영이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알아서 하세요. 법원에서 봐요. 우리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정수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72년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편 믿고 자식 믿고 손주 믿고. 그런데 결국 혼자 남았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다. 48만 원 잔고. 10평 원룸. 그게 전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비록 법으로는 어렵다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정수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 더 모으기. SNS 계속 모니터링. 둘째, 아들 직장 알아내기. 급여 압류 가능성 타진. 셋째, 여론 활용. 필요하면 언론에 제보. 정수는 펜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다. 이건 전쟁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 이기든 지든 끝까지 싸우겠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12월 초 정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아들 준호의 직장을 알아냈다.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 월급 300만 원 초반. 정수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으로 연결해달라고. 담당자가 받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 최준호 씨 급여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인사팀 직원은 당황한 듯 했다. 압류요? 법원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급여 압류를 하려면 먼저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막막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복지관에 갔다.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다고 했다. 80대 할아버지는 딸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했다.
모두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노인 학대의 한 형태라고. 경제적 착취라고. 요즘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가족 간 합의로 끝난다고. 정수는 물었다. 합의? 돈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냐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말이 되나?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빼앗기고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정수는 상담실을 나와 복지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자기 모습이 비쳤다. 이게 내 모습인가? 72년을 살아서 이 꼴인가? 12월 중순 정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SNS. 요즘 사람들은 다 SNS를 한다.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올리면 어떨까? 여론의 힘을 빌려서. 정수는 손주 지우에게 배운 대로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손주 유학 보낸다고 집 팔았는데 유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용은 솔직하게 썼다. 40년 모은 집. 남편과의 약속. 아들의 거짓말. 3억 송금. 새 차와 명품과 여행. 그리고 현재 상황. 원룸 48만 원 잔고 연락 끊긴 가족. 모든 것을 적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정수는 두려웠다. 혹시 아들이 알면? 며느리가 화내면?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들. 억울함, 분노, 배신감. 모든 것을 토해냈다. 글을 올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댓글이 달릴까? 아무도 관심 없으려나?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댓글이 700개가 넘었다. 조회수는 10만. 공유는 2천. 정수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위로와 응원이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아드님이 너무하네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다. 노인네가 왜 그런 큰 집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정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 거짓말로 속여서? 하지만 계속 댓글을 읽었다.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언론에 제보하세요. 기자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정수는 그 댓글을 캡처했다. 언론 제보. 그거다. 정수는 지역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틀 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취재하고 싶다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도 되냐고. 정수는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30대 남자였다. 카페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증거도 보여줬다. 은행 내역, SNS 캡처 내용 증명.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고. 노인 경제적 학대 문제를 조명하겠다고. 일주일 뒤 기사가 났다. 지역 신문 일면. 제목 유학 명목으로 노모집한 아들 실제로는 빚 갚고 사치. 기사에는 정순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실렸다. 물론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상황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퍼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댓글이 폭주했다. 정수는 기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후련함과 동시에 죄책감.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세상에 까발린 거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놓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이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분노의 전화가. 예상대로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신문 기사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다 퍼뜨렸어요.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돈 안 갚아서 그래. 준호는 소리쳤다. 미쳤어요? 우리 직장 사람들도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망신당했어요. 정수는 말했다. 그게 어때서? 너희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러시면 정말 끝이에요. 다신 연락 안 해요. 지우도 할머니 안 보게 할 거예요. 정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어차피 너희는 이미 끊었잖아. 내가 먼저 끊는 거랑 뭐가 달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끝인가? 정말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싸웠다. 마지막까지. 1월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원룸에서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TV에서는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정수는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새해인데 뭐가 새로워졌나?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신당한 상태다. 신문 기사 이후 정순에게는 여러 연락이 왔다. 복지관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노인 인권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한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왔다. 하지만 정수는 모두 거절했다. 더 이상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2월 어느 날 복지관 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노인 상담 도우미 자리가 났다고. 주 3일 하루 4시간. 월급은 80만 원. 정수는 고민했다. 나 같은 사람이 남을 상담할 수 있을까? 내 인생도 망쳤는데. 하지만 관장은 말했다. 오히려 경험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정수는 수락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72살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첫 출근 날 정수는 떨렸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관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상담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관장은 업무를 설명했다. 노인들의 전화 상담을 받는 것.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온갖 고민들. 정순의 역할은 들어주고 공감하고 필요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것.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첫 전화는 75세 할머니였다. 아들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했다. 며느리가 구박한다고.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내 이야기 같았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두 번째 전화는 80세 할아버지였다. 딸한테 통장을 빼앗겼다고. 연금이 다 딸 계좌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수는 성년 후견 제도를 설명했다. 은행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울먹였다. 하루 4시간 동안 정수는 10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외면당하는 노인들.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구나. 퇴근 후 정수는 관장실에 들렀다. 관장은 웃으며 말했다. 첫날 어땠냐고. 정수는 대답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다고. 관장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하실 거라고. 고통은 때론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까? 48만 원 잔고에 월급 80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 수는 있다. 아들 없이도, 손주 없이도. 3월이 되었다. 정수는 상담 일에 익숙해졌다. 하루에 15통씩 전화를 받았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고민 상담을 해줬다. 노인들은 정순을 믿었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정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집은 돈이 아니라 삶이라고. 함부로 넘기지 말라고. 어느 날 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들이 집 팔자고 한다고. 손주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유학은 핑계일 수 있어요. 정수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다. 모든 것을. 거짓말, 배신, 후회. 할머니는 울먹이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고.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아들한테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 고통이 누군가를 구했다.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4월 정수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노인 재산 보호에 관한 글. 자식에게 속지 않는 법. 법률 정보 상담 사례 예방법. 정수는 퇴근 후 매일 1시간씩 글을 썼다. 처음에는 방문자가 하루 10명도 안 됐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1000명이 넘었다. 댓글이 달렸다. 도움이 된다고. 부모님께 보여드렸다고. 정수는 보람을 느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였다. 당한 사람에서 돕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정순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72년을 살아서 마침내 찾은 의미. 5월 어느 날 정수는 옛집 근처를 다시 지나갔다.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다른 사람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팠다. 그 집은 이미 과거였다. 정순의 현재는 10평 원룸과 복지관 상담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를 켰다. 뉴스에서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경제적 착취가 늘고 있다고. 법 제도가 미비하다고. 정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당한 일이 마지막이 되겠지. 정수는 남편 사진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집은 잃었지만 나를 찾았어요. 당신과의 약속은 못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따뜻해 보였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당신. 잘 견뎠어.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정수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였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떨리고 작고 부끄러운 듯 했다. 엄마. 나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준호는 계속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정수는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지우가 가출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가출? 왜? 준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희 때문이에요. 매일 싸우고 지우한테 공부 강요하고. 지우가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사흘 전에 집을 나갔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우가 어디 있는데? 준호는 울면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친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미영이는 미쳐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다. 준호는 계속 울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엄마,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가족도 지우도 엄마도. 저는 최악의 아들이에요. 정수는 말했다. 이제 알았어? 준호는 대답했다. 네, 너무 늦었지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뭘 한 건지. 정수는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데?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가. 할머니 전화번호를 찾아봤대요. 혹시 지우한테 연락 오면 알려주세요. 제발.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연락 오면 알려줄게. 하지만 준호야, 이건 기억해. 너희는 지우한테 잘못했어. 나한테뿐만 아니라. 준호는 흐느꼈다.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우 찾으면 잘해줘.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너희 욕심 때문에 고생한 거야.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주가 가출했다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수는 지우를 떠올렸다. 할머니 집에 와서 울던 그 모습. 미국 가기 싫다던 그 목소리. 정순의 가슴이 아팠다. 이틀 뒤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할머니. 지우였다. 정수는 눈물이 났다. 지우야, 어디 있니? 괜찮아? 지우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친구 집이요.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요. 정수는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집 잃었다고 자책한다고. 공부 압박도 심하다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다고. 미치겠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정수는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우야, 일단 집에 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 지우는 싫다고 했다. 정수는 계속 설득했다. 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줄게.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다. 정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 찾았다고. 친구 집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줬다. 준호는 고맙다며 울었다. 정수는 말했다. 준호야, 지우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앞으로는 강요하지 마. 그 아이 인생이야. 너희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야. 준호는 알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다. 며칠 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랑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수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적어도 손주는 구한 것 같았다. 8월이 되었다. 정수는 복지관 일을 계속했다. 매일 노인들의 전화를 받고 블로그에 글을 썼다. 어느 날 시에서 연락이 왔다. 노인 인권 강사로 활동해달라고. 경험을 나눠달라고. 정수는 수락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첫 강의 날 정수는 떨렸다. 40명의 노인이 모였다. 정수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생 모은 집, 거짓말, 배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사람은 울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자기도 아들한테 당할 뻔했는데 이제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수는 그 할머니를 안았다. 힘내시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9월 어느 날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 나 직장 옮겼어요. 급여가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빚을 갚을게요. 정수는 놀랐다. 정말? 준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게요. 약속해요. 정수는 뭉클했다. 고맙다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대신 말했다. 지우는 잘 있니? 준호는 대답했다. 네,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학원도 줄였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잘 됐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원룸은 여전히 좁고 답답했지만 마음만은 넓어진 것 같았다. 돈은 조금씩 돌려받겠지. 집은 다시 못 가지겠지. 하지만 괜찮았다. 정수는 이제 다른 것을 얻었다. 존엄, 자존감, 그리고 의미. 정수는 달력을 보았다. 내일은 남편 기일이었다. 산소에 가야겠다.
오랜만에. 정수는 장바구니를 챙기며 생각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아니면 괜찮다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고맙다고 하자. 당신이 남긴 약속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를 찾았다고. 이제는 후회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산소에 올랐다.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봉분 앞에 섰다. 잡초를 뽑고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앉아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집은 없지만 삶은 있어요. 외롭지만 의미는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당신. 수고했어. 이제 편히 살아. 정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72년의 인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복지관에서 보낸 것이었다. 오늘 상담 예약이 5건 잡혔다고. 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버스가 왔다. 정수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세상이 지나갔다. 건물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아름다웠다. 정수는 자기 얼굴을 창에 비춰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복지관에 도착했다. 정수는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전화기를 바라봤다. 곧 울릴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담은 목소리가. 정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들어줄 준비. 공감해줄 준비. 그리고 함께 이겨낼 준비. 첫 전화가 울렸다. 정수는 받았다. 여보세요, 노인 상담실입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늦여름 햇살이 따사로웠다. 복지관 마당에는 할머니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넘어져도 배신당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걷는다. 앞으로. 정수는 다음 전화를 기다리며 컴퓨터를 켰다.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72살 나는 다시 시작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순의 이야기가 화면에 적혔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마침내 조력자로. 해가 저물었다. 복지관 불이 하나둘 꺼졌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상담실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기대된다. 정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수는 복지관 정문을 나섰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정수는 속삭였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정수는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원룸을 향해. 내일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았다. 뒤에는 정순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따라오고 있었다. 앞에는 정순이 도울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72년의 인생 끝에서 정수는 마침내 시작을 발견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시작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정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다. 그 미소는 지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이 와도 어둠이 와도. 정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힘은 물질에 있지 않다. 돈에도 집에도 가족에게도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정수는 그 힘을 찾았다.